자, 이 시간에는 2013년 도에 실시된 제24회 부동산 학교론 기출문제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출제됐는지 저와 같이 한 번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회 자, 문제들이 이제 좀 아주 어렵다. 이러한 문제들의 수준은 아닙니다. 아니고, 무난한 그런 문제들이었다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가다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이게 또, 똑같은 내용의 문제이더라도, 문제 구성이죠. 요 구성, 지면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험생 입장에서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다르죠. 그래서, 내용은 같다 하더라도, 내용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려워 볼 수 있고, 쉬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문제 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1번에서 토지 특성이죠. 예. 1번에서 정답은 4번인데, 자, 토지 특성입니다. 토지 특성에 대한 문제는 매회입니다. 매회에서 매회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4번에 개별성, 이질성으로 인해 부의 외부 효과다라고 할 때, 자, 4번에 부의 외부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외부 효과다라고 하는 소리가 이제 되게 부동산 정책에서 다루는 데에서 제3자희가 전혀 다른 제3자에게 시장 메커니즘을 통하지 않고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데도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도 받지도 않은 상태. 이때 손해를 줄 때를 부의 외부 효과, 이익을 주는 경우를 정의 외부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근거는 뭐다? 근거는 개별성이 아니고 부동성입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도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토지 특성에 관한 문제는 한 번도 빠진 역사가 없습니다. 항상 매회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 이론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이번에 정답은 3번인데서 토지 종류죠. 토지 종류. 자, 토지 종류에 관한 문제인데, 토지 종류에 관한 문제도 항상 매회 출제됩니다. 항상 출제됩니다. 아시죠? 항상 출제되는 대목들입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라고 했는데, 자, 첫 번째 주어진 보기 예문의 첫 번째 동그라미 보겠습니다. 공지는 지력 회복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를 말한다. 자, 공지다, 첫 번째 있는 그 내용의 소리가, 자, 일단 첫 번째 내용은 이제 틀린 것인데, 공지다라고 하는 공지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 한 필지죠. 하나의 필지 내에서, 그래서 여기에 건물이 있다라고 치겠습니다. 건물이 차지하고 난 나머지 빈 땅이죠. 나머지 빈 땅 우리가 이제 공지 이렇게 말한다. 이분하시죠? 한 필지 내에서 건축물이 차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빈 땅 우리가 공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문에 지력 회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죠. 지문의 내용은 뭐다? 내용은 우리가 공지에 대한 개념 아니고 휴한지입니다. 휴한지에서 휴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은 첫 번째 예문은 틀린 것이고, 자, 두 번째,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 맞죠? 그 소리가 맹지. 흔히 말해서 눈먼 땅 이렇게 말하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보니까 획지는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 등기의 한 단위다. 자,
그 세 번째 동그라미에서 하는 이야기가 자, 지분을 토지 등기를 한 단위. 그럼 우리가 획지가 아니고 필지죠, 필지. 세 번째 예문은 뭐다? 필지에 대한 설명이지 획지에 대한 설명은 아닙니다. 획지다라고 하는 것은 토지 이용 상황이 동일 유사해서 가격 수준이 동일한 일단의 토지를 우리가 획지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 문제죠. 세 번째 예문도 틀리고, 네 번째 후보지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 간에 이게 중요하죠.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후보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후보지와 이행지를 구분할 때 후보지는 택지, 농지, 임지 상호 간의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 또 반대로 우리가 이행지다라고 하는 것은 농지 내에서, 택지 내에서, 임지 내에서 용도가 서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이행지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예문은 맞습니다. 법지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이용 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를 말한다. 맞죠? 경사면상의 토지로서 우리가 건물을 세울 때 축대 역할을 하는 부분은 뭐랍니까? 법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유권 자체나 인정되나 어떤 경제상의 실익이 거의 없거나 적은 토지를 우리가 법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해안가에 있는 토지로서 빈지역 후보되어 있죠. 그래서 빈지는 뭐죠?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활용상의 실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빈지합니다. 그래서 상황 자체를 보자면 이제 그 표현이 내용이 뭐다 완전히 반대죠. 가장 기초적 문제. 자, 이번에 정답 3번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문제인데, 3번의 문제에서 정답은 뭐다? 2번인데, 표준 산업 분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특강에서도 말씀드렸고, 기본 이론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 올해 EBS 교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학개론 강사들 중에서, 저는 이건 이 기본 이론 시간 때나 특강 때나 다 해드리는 것이죠. 오랜만에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해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일단은 부동산 투자 및 금융업은 뭐다? 부동산업의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기본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한 번 더 전달을 하겠지만은, 그래서 왜냐니까 이 부분이 15회 시험 이후에 24회 말고 2번 정도 언급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세 번째 24회 시험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출제가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 이론 과정이라든지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충분히 또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부동산 투자업이다, 금융업이다라고 하는 업무다 산업 분류 기준은 부동산업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업에는 없고 나머지는 뭐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자. 이 부분은 뭐다 잘 출제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다시 말해서 내년도 25회 시험 때는 출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내용들은 뭐다 내년도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제가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번에서 이렇게 보니까 4번의 정답은 이것이 이제 2번이 되는데, 지금 4번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저량이죠. 저량 변수하고 유량입니다. 유량 변수를 구분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뭐다? 아주 자주 있죠. 이것은 아주 자주 거의 매회에 해당될 정도. 근데 거의 매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토지 특성과 토지 종류는 매회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데, 저량과 유량에 대한 내용은 매회는 아닙니다. 근데 아주 자주입니다. 아주 자주 오는 것인데, 자주 출제된다. 말하자면 이제 더 강조한다면은 거의 매회 출제될 정도 수준 것 같습니다. 매회는 아니지만은 아주 자주 출제됩니다. 자,
뭐 여러분 알다시피 절량 변수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일정 시점에서 측정 가능한 변수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량의 변수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이 되어야 측정 가능한 변수죠.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박스 속에 첫 번째가 이제 동그라미가 주택 재고입니다. 이 주택 재고량은 뭐다? 절량 변수에 해당됩니다. 자, 주택 재고는 뭐다? 절량 변수. 일정 시점 2013년 11월 18일자에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절량 변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건물 임대료 수입이죠. 자, 임대료 수입 1년 동안의 임대 수입을 의미하겠죠. 또 한 달간의 임대 수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임대 수입보다 일정 기간이 돼야 측정 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은 임대료 수입은 유량 변수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계 자산이죠. 자산의 크기, 자산의 규모도 뭐다? 일정 시점에서 측정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절량 변수에 해당됩니다. 자, 현재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오늘 이 시각 현재 내 자산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절량 변수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뭡니까? 통장 잔고 있죠. 통장 잔고 딱 넣으면 찌직찌직 넣어줘. 10원. 이게 일정 시점에서 측정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근로자 임금이죠. 월급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말 그대로 월급, 한 달 동안의 임금입니다. 또 연봉, 1년 동안의 월급 되어있죠. 그래서 일정 기간이 되어야 측정 가능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임금은 뭐죠? 유량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규모입니다. 자, 2013년 11월 18일 현재 서울시 인구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전화 딱 걸면 측정할 수 있죠? 서울 시내에 있는 통장들에게 몇 명인지 파악해서 올려라 하면은 바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규모는 뭐다? 그래서 절량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신규 주택 공급량이죠. 그래서 수요량과 공급량은 뭐다? 일정 기간 동안에 측정 가능한 변수들입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량 뭐다? 유량 변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절량 변수는 주택 재고, 가계 자산, 도시 인구 규모 3개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3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보겠습니다. 5번에서. 자, 5번에서 보니까, 자, 5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인데, 자, 부동산의 공급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다른 조건을 일정하다. 예. 질문 4번에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우하향의 공급 곡선을 가진다. 예, 그래서 우하향이 잘못됐네요. 우상향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이제 수요와 공급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이제 공급이죠. 공급에 관한 문제인데, 자, 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공급도 출제가 됩니다. 되는데, 수요와 공급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수요와 공급을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수요 쪽에서입니다. 수요 쪽에서 좀 더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출제 비중을 따지자면은 공급보다도 수요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는 편인데 좀 이번에는 이제 공급 쪽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공급도 출제가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공급도 출제가 되는데 수요보다는 비중이 조금 적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이제 정답 중심으로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4번에 이제 이 경우에 우리가 이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자 한다면은 공급 곡선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프로서 설명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자, 이게 원점이고 이것이 가격 축이고 여기가 공급량의 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공급 곡선에서 우리가 이러한 그래프와 이러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급 곡선은 우상향입니다. 오른쪽 위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요 두 개 그림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 완전 수직의 형태는 우리가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두 그림을 비교 설명하자면은
자,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이죠. 우상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자, 이것은 우리가 용도적 또는 우리가 경제적 토지의 경제적 공급 곡선의 행태가 되겠습니다. 약간 부가적 설명을 드리자면은 토지는 토지 특성 중에서 부정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토지의 물리적 양은 인간에 의해서 더 이상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물리적 공급 곡선은 뭐다? 토지의 물리량이 한정되기 때문에 이것이 뭐다? 일정량으로서 한정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완전 수직의 형태로서 갑니다. 이것이 부정성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토지의 경제적 공급 곡선은 뭐다?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 전환을 통해서 다른 용도의 토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택지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농지를 택지로 용도 전환하면 되겠죠. 그러면 뭐다? 농지량은 줄고 택지량은 늘어나겠죠. 이런 것을 뭐라 한다? 용도적 공급 또는 우리가 경제적 공급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토지에서 경제적 공급이 가능한 것의 이유는 뭐다? 용도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용도적 공급이 가능해서 뭐다? 물리적 공급보다도 좀 더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우상향이죠. 우상향, 오른쪽 위로 향한다 뜻이죠. 자, 그러면서 그렇죠. 오른쪽이 우상향. 물리적 공급 곡선은 뭐다? 완전 수직. 경제적 공급 곡선은 뭐다? 우상향. 그래서 질문 4번에 우하향이 아니라 우상향 이렇게 해야 맞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거미집 이론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6번은 일단은 뭐다? 역시 1번 되겠네요. 자, 6번은 이제 경기 변동과 관계되는 내용인데, 거미집 이론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 거미집 이론은 뭐다? 거미집 이론은 최근이죠, 최근에. 자, 최근입니다. 최근에 자주 출제가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옛날에는 뭐다 거의 출제가 안 됐는데 되게 21회 이후로 자주 출제 20회구나. 예, 죄송합니다. 20회 이후로 자주 출제가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예, 뭐, 이렇게 됐네요. 예,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자 한다면은, 이제, 사전의 지식으로서, 이런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사전 지식이죠. 사전에 이런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수요든 공급이든, 의 뭐다? 탄력성이죠. 가격 탄력성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요 수요나 또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하고 그다음에 수요 곡선이죠. 이제 곡선입니다. 예. 수요 곡선이든 공급 곡선이든 이 곡선의 기울기 크기하고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사전에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문제 조건을 보시면은 탄력성 크기로 조건을 준 것이 아니고, 자, 가격 탄력성 크기로서 조건을 준 것이 아니고 곡선의 기울기로서 조건을 줬기 때문에 이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수요든 공급이든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가격 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뭐다? 탄력적일수록 곡선의 기울기입니다. 기울기는 뭐다? 작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자 가격 탄력성이 적을수록 이 말은 뭐다? 비탄력적일수록 곡선의 기울기는 뭐다? 커집니다.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의 크기 변화의 방향과
그다음에 곡선의 기울기 변화 방향이 반대죠, 반대해서 반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럼 이 내용을 하나 알고 그다음에 거미집 이론이죠. 자, 거미집 이론에서 거미집 이론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지 않아서 즉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 등이 발생해서 가격 폭등 폭락을 거듭 반복하는 현상을 뭐라죠? 거미집 이론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거미집 이론에서는 그 형태가 수렴형이 있고 그 다음에 발산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순환형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렴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격 폭등 폭락을 거듭 반복하다가 균형 가격으로 수렴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발산형은 뭐다? 폭등 폭락을 거듭하다가 균형 가격을 수렴하지 않고 점차 더 멀어집니다. 그 다음에 순환형은 뭐다? 뺑글뺑글 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조건이 나타나는 경우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자, 요 세 가지 형태는 뭐다? 결과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이건 이제 말이 기니까 수요입니다. 수요의 탄력성하고 그다음에 공급의 탄력성과 비교할 때 폭등 폭락을 거듭하다가 균형 가격으로 수렴하는 경우는 뭐다? 수요가 상대적으로 탄력적일 때, 반대로 공급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경우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은 발산형은 뭐다?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을 비교할 때 이제 반대겠죠. 공급이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경우. 자, 그다음에 순환형은 뭐다?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뭐다? 같은 경우에 뺑글뺑글 돌게 됩니다. 아시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 문제는 탄력성 크기로 준 것이 아니고 기울기의 크기로 줬습니다. 그러면 이때 수요 곡선의 기울기하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를 갖다가 비교하겠습니다. 말이 길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아까 얘기했죠. 수요든 공급이든 가격 탄력성 크기하고 각각의 곡선 기울기를 비교하니까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문제가 곡선의 기울기로서 이렇게 줬기 때문에 이 말은 뭐다? 수요가 이것보다 공급보다 탄력적이죠. 그러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고 공급이 뭐다? 가파르다 이런 말이 되겠죠. 따라서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수요 곡선 기울기보다 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울기는 뭐다? 기울기는 뭐다? 탄력성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같은 경우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때 발산형일 때는 뭐다? 당연히 이제 이렇게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더 클 때, 물론 이제 같기 때문에 뭐다? 때는 수요든 공급이든 곡선의 기울기가 같을 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어진 보기에서 A 부동산 보니까 A 부동산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0.3이고 공급보다 0.7입니다. 그러니까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죠. 그러니까 A 부동산은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기 때문에 A 부동산 같은 경우는 수렴형으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B 부동산 같은 경우에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0.5고 공급은 0.5입니다. 같네요. 같으면 현재 B 부동산은 수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순환형 되겠네요. 순환형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참고로 6번에서 보니까 수요 곡선의 기울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습니다. 이 마이너스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제 수요곡선은 수요곡선은 우하향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기울기죠. 그래서 마이너스는 신경 쓰지 않아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단순하게 그 절대값의 크기만 비교해도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7번 가보죠. 예, 7번에서 보니까, 이제 7번에서
자, 7번에서는 이제 그 뭐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또 그다음에 뭡니까? 예, 소득 탄력성 크기로서 이렇게 문제를 구성했습니다. 뭐, 약간은 뭐다 당황스러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정도 문제는 충분히 풀어야 되겠죠. 뭐, 이때 이런 것들도 특강할 때 일이 다 다루게 됩니다. 다루는 문제들이고. 그래서, 7번 보니까, 7번에서는 정답이 1번입니까? 예, 1번. 자, 이제 이 7번을 이렇게 묶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현재 여기는 이제 이 문제와 함께해서 교차 탄력성 문제는 없는데, 자, 수요의 가격, 하여튼, 탄력성과 관계되는 문제는 매회입니다. 매회 출제가 됩니다. 아시죠? 탄력성과 관계되는 문제는 매회 출제되는 부분이다 뜻입니다. 물론 요 24의 7번은 뭐다? 위에 가격 탄력성하고 소득 탄력성 양자를 가지고서 문제를 구성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A 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 각각 0.9와 0.5이다. A 부동산 가격이 2% 상승하고 소득이 4% 증가할 경우 A 부동산의 수요량의 전체 변화율은 몇 %인가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에 정상제이고, 그 다음에 절대값이고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문제가 재미있죠? 자, 이 문제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 A 부동산의 수요의 소득 탄력성도 줬습니다. 이렇게 줬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이 두 개를 이용해서 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 그냥 아주 간단하게 해설하겠습니다. 이러한 스타일 문제도 이론 시간이라든지 또 특강 시간대에 하다가 또 계산 문제를 많이 또 여러분 싫어하기 때문에 이때 뭐 그냥 기본적 문제를 이렇게 다뤘는데 뭐 그런 문제가 보다시피 이렇게 다 출제가 되었던 내용이다. 자, 그러면은 현재 이렇게 보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9를 줬고, 그 다음에 소득의 탄력성을 갖다가 0.5로 이렇게 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 알다시피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 문제 조건에서 가격이 몇 % 상승한다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죠. 2% 상승한다라고 이렇게 문제 조건에서 이렇게 줬습니다. 중요하죠? 그렇다면은 자, 가격이 상승하면은 수요 법칙에 따라서 수요량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예, 그렇죠. 감소합니다. 감소. 거기 오르니까 감소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풀어서 가면은 아주 쉽습니다. 자, 이제 방향은 됐죠. 자, 그렇다면은 현재 요 전체 값이 얼마입니까? 0.9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은 요 전체 값이 0.9가 되기 위해서 분자는 얼마가 되어 있죠? 예, 1.8%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야 0.9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이 1.8은 뭡니까? 결국 가격이 2% 상승하게 되니까, 자, 상승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수요량은 뭐다? 수요량은 1.8% 감소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수요량이죠. 수요량은 이렇게 감소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할 수 있죠?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은 뭐죠? 분모가 소득 변화
수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죠. 자,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 자, 소득이 4% 증가한다라고 했습니다. 문제 내용에서. 자, 또 문제 단서 조항에서 이게 뭐다? 정상제죠. 정상제. 정상제다라고 문제 단서 조항에서 주어져 있기도 하지만은 이 뭐 문제 단서 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고 또한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정상제입니다. 문제 조건에서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탄력성 크기로부터도 정상제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죠? 정상제라는 건 뭡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뭐다? 수요량이 어떻게 합니까? 증가하는 경우를 뭐라 한다? 정상제죠, 정상제. 자, 그러면은 이 전체 값이 뭐다? 0.5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은 이 전체가 0.5가 되기 위해서 현재 분모가 4이기 때문에 분자는 얼마가 돼야 되죠? 예, 2%가 되어야 0.5가 되겠죠. 따라서 그렇다면 뭡니까? 이 경우에 자, 소득이 뭐다? 소득이 4% 증가니까 그렇다면 뭐다? 이 말은 뭐다? 수요량 뭐다? 2%가 증가한다. 그래서 수요량은 2%가 증가한다. 2% 이것이 증가한다 뜻입니다. 자, 그러면 뭐다? 그러면 여기서 자, 이거 두 개 합치면 되겠죠. 가격이 2% 상승함에 따라서 수요량은 1.8%가 줄고 소득이 4% 증가함에 따라 수요량은 뭐다? 2%가 는다. 그럼 더 이거 마이너스 1.8 플러스 2.0을 합치니까 뭐다? 예, 플러스 0.2%다. 그리고 뭐다? 전체 수요량은 뭐다? 0.2% 증가한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풀면 됩니다. 설명하니까 길지 뭐다. 그냥 요 방식으로 풀어내면 뭐다. 그냥 쉽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다?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하더라도 시험 칠 때까지 맨날 연습하더라도 틀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계산 문제죠. 계산 문제는 되게 다 실하기 때문에 또 왜냐니까 이제 젊은 분들은 이제 쉽게 할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 뭐다 이게 또 아무래도 순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령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계산 문제의 대처 방법은 내년도에 2014년 9월 달이나 10월 달에 특강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1번의 답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 요놈도 좀 수요와 공급에 관계되는 얘기인데, 결국 대체제와 그 다음에 보완제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어쨌든 수요 공급론에서 대체제 보완제다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뭐다? 거의 매회죠. 거의 매회. 그래서 거의 매회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거의 매회 출제되는 부분이 바로 또 이 부분이다 하다. 이 문제의 내용 보니까 A 부동산이죠. A 부동산입니다. 예, A 부동산의 가격이죠. 예, 가격이 5%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A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니까 B 부동산 수요는요. 예, B 부동산의 수요 이 수요는 예, 10%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경우에는 이제 증가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C 부동산 예, C 부동산의 수요는 5% 예,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알죠. 어떤 다른 재화의 가격의 변화 방향과 그 다음에 요 B재화 당의 재화가 되겠죠. 그때 수요의 변화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그 다음에 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자, 그러면은 이때 A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니까 B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더라. 자, 이러한 관계의 재화를 우리가 A와 B 관계를 우리가 대체제 관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자, 그 다음에 A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니까 C 부동산 수요가 줄더라. 즉 A의 가격과 C 수요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뭐다? 두 자, 즉 AC 관계는 보완제 관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해서 그냥 점수 주는 문제죠. 8번은 점수 주는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9번 보겠습니다. 예.
주택의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했네요. 아닌 것은. 자, 이때 이제 이때 공급 측면에서 물어봤네요. 네, 자, 이때 보겠습니다. 네. 요 문제의 의의를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9번에서 정답은 3번이 되는데, 이 경우에, 자, 지금 사실은 이 문제는 우리가 수요량 또는 우리가 공급량의 변화, 이 개념과 그 다음에 또 수요 변화, 그 다음에 공급 변화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문제들이죠. 자, 수요량의 변화 또는 공급량의 변화, 수요 변화 또는 공급 변화를 각각 구분하는 문제죠. 매회입니다. 매회 출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매회 출제. 그래서 이번 24에서는 뭐다? 공급 변화죠. 공급 변화에서 공급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의 내용이 이거죠. 그래서 때 이렇게 됐는데, 자,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측이죠. 예. 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자, 이 말은 뭐죠? 이 말은 그리고 공급이 증가하는 것이죠.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공급의 증가.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다 뜻입니다. 그러면은 공급이 증가하는 요인들이죠. 근데 문제가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 1번. 지금 1번 건설업체 수 증가 뭡니까? 예, 공급의 증가죠. 건설업자 수가 늘어나니까 건설업체 수가 늘으니까 공급의 증가 요인이 맞고, 그 다음에 지문 2번에 주택 건설용 원자재 가격 하락. 자, 자재 가격 하락 뭐다? 생산 비용이 싸지니까 공급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증가. 그 다음에 지문 3번의 답인데 주택 담보대출 이자율을 산성. 야, 요 3번이 뭐다? 3번 지문 상당히 까다로운, 사실은 까다로운 질문입니다. 이때 주택 이거 담보 대출 이자율의 이때 뭐죠? 예, 상승이네. 아주 마지막에 조금 이제 마음이 좀 약해지면서 상승으로 이렇게 했지만은, 자, 이 지문이 이제, 어쨌든 또 여기서 우리가 눈치껏, 이자율 상승하면이다.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니까, 수요든 공급이든 감소되지, 감소되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 요 조건은 맞지 않죠. 3번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좀 더 정확한 해석을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자, 물론 이놈이 이제 출제자가 여기까지 썼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이제 출제자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썼다가 이 지문을 갖다가 아마 처음에는 이자율의 하락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거. 자,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자율이 하락을 하면 뭡니까?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썼다가 이분의 출제자의 분의 마음이 좀 약해져서, 앞에 이거 몰라도, 이것만 가지고도 점수를 득점할 수 있도록 배려한 거예요, 배려. 여러분들을 배려해 준 거예요. 제 같으면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가차없이 하시겠죠? 자, 여기에서 물론 이자율 상승 자체도 잘못됐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죠. 바로 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이 단어가 키포인트예요, 이게. 이 주택 담보 대출이죠. 담보 대출은 뭡니까? 수요자 금융이다, 공급자 금융이다. 이거는 수요자 금융이죠. 금융. 일명보다 소비자 금융이 소비자. 대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상승이다라고 하면 뭐다? 수요 증가 감소, 수요 감소 요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다? 공급 증가 요인에 대해 하는데, 이건 뭐다? 공급이 아니고 뭐다? 수요 감수요. 그래서 정확한 해석은 바로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답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보다 정확한 해석은 뭐다? 담보대출은 소비자 금융, 수요자 금융으로서 이 경우에 담보대출 이자율의 상승은
상승 뭐다? 수요 감소 요인이죠. 공급 증가 요인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일반적 이야기들이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서 10번에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10번의 정답이 몇 번? 예, 4번 되겠네요. 4번.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이죠. 뭐 크게 봐서 상업 입지론입니다. 상업 입지론인데 뭐 이때는 이제 크리스탈러도 있고 그 다음에 랠리도 있고 컨버서도 있고 그 다음에 허프도 있습니다. 되겠죠? 자, 해서 하는데 이거 뭐다? 매회죠, 매회. 요 네 개 중에서 뭐다? 하나는 뭐다? 매회 출제가 됩니다. 매회. 그래서 올해는 뭐다? 크리스탈러 맞죠?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도 2013년도 기본 이론 강의 또 특강하면서도 올해는 뭐다? 상업 입지론에서 크리스탈러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독서 듣는 분들 중에 에이 설마 네가 의심하면 안 됩니다. 저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로 또 나중에 한 4년 뒤에 농담이 아닙니다. 진담으로 4년 뒤에 전 세계 인구가 나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4년 뒤에 두고 보세요. 이제 제가 어마어마한 인류 세계 전 세계의 경제 성장 1%를 주도할 것을 만들어낼 사람이면 지금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있죠? 자, 전 세계가 주목할 인물이 바로 저게 됩니다. 농담 아닙니다. 네, 그때 가서 그 선생님 진짜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가 찰 겁니다. 자, 이번 올해 이제 강의하면서도 상업 입지가 매회 출제되는데 올해는 크리스탈리가 아니겠는가라고 계산 문제는 랠리가 될 것이다 라고 주구장창 이야기합니다. 또 안 믿는 분은 에이 이런데 그대로 오지 그대로 저런. 그래서 아까 이제 부동산 학기론 과목 속에 인트로듀스 방송 이런 보시면은 뭐다 그냥 제가 적중도 1이다 이런 말을 괜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1으로서 자보시는데 스스로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아요. 왜? 1위가 아닌데 1이다 하면 자기가 쪽팔리잖아요. 속으로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안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래서 괜히 하는 말 안 한다는 겁니다. 자, 하여튼 상업 입지는 매회 출제됩니다. 자, 일단 동그라미 기억 볼까요? 기억에. 자, 기억 보니까 중심지. 각종 재화와 서비스 공급 기능이 집중되어 배후지에 재화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심지역. 예, 말 그대로 맞습니다. 예, 맞고. 그 다음에 니역. 도달 범위. 중심지 활동이 제공되는 공간적 한계로 중심지로부터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1위 등. 이거 도달 범위니까 일단 이건 뭐다? 이 니어는 뭐다? 니어는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게 이제 이때 이제 여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죠. 예, 요 도달 거리입니다. 이게 이제 뭐 재화나 서비스의 도달 범위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가 중심지다라는 것이죠. 재화나 서비스를 갖다가 여기까지, 이 거리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짜장면, 예를 들어서 이 이야기죠. 내가 중국집 짜장면 장사를 하는데, 그 짜장면을 뭐다? 내가 서울에서 뭐다? 제주도까지 짜장면 한 그릇 배달할 수 없죠. 그건 도달로 박히죠. 그럼 어딘가에 뭐다? 그 짜장면 한 그릇을 배달하는 그 범위가 있겠죠, 범위. 거기는 뭐다? 수요가 없으니까. 수요가 1이 아니죠. 수요가 없는 곳까지. 그래서 수요가 1이 되는 점까지 아니고 수요가 0이 되는 점. 이렇게 맞겠네요. 0이 되는 점. 자. 그래서 니은 틀리고. 그 다음에, 디귿 보니까, 자, 디귿에. 최소 요구치,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서 최소한의 수요 또는 수요 요구 규모, 최소 요구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들 때 중심지가 형성된다라고 말하죠. 예, 맞는 이야기. 그 다음에 그 범위 있죠. 그 범위를 말하겠습니다. 판매자가 정상 이윤을 얻을 만큼의 충분한 소비자를 포함하고 있는 경계까지의 거래를 우리가 이제 이윤까지죠. 정상적 이윤이 생기는 것까지. 그래서 리얼도 맞는 이야기. 그래서 이은 하나 틀렸네. 그래서 디귿 리얼이 맞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자 10분부터 조금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